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겐 쉽지 않은 지역이었죠. 동대문 을에 출마했다가 아쉽게 낙선한 분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는데 과거에 청문회란 이런 것이다.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던 분이기도 합니다. 정치권 현안들 김경진 국민의힘 전 의원의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굉장히 오랫동안 총선 이후에 좀 두문불출하다가 최근에 언론 인터뷰 이렇게 좀 나오시더라고요. 일단 해외를 한 80일 정도 좀 다녀왔고요. 아, 어디 다녀오셨어요? 뭐 여러 군데 다녀왔어요. 말레이시아, 인도, 그다음에 터키, 뭐 아르메니아, 뭐 그다음에 동유럽 지역 뭐 이렇게 몇 군데 다녀왔는데 하여튼 다녀보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아, 그런가요? 이게 1인당 GDP 2,000달러 하는데도 어쨌든 그런 국가의 도시들도 대부분 LTE 통신이 터져요. 그러니까 LTE가 터진다고 하는 것은 카톡으로 한국에 있는 친구나 지인들하고 30분간 수다를 떨어도 이게 전화요금이 안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보면. 그리고 하시라도 그 지역에 있는 뭐 호텔 또는 교통기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GPT나 클로드. 이게 어마어마한 게 이게 통번역 기능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기존에 있던 통번역 앱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뭐든지 다 해석을 해주고 번역을 해줘요. 가령 제가 인도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음식점에 갔더니 메뉴판이 나오는데 인도의 공식 언어가 22개인가 그래요. 근데 이게 힌디어도 아니고 무슨 언어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메뉴판을 사진 찍어서 이 사진을 올렸더니 뭐라고 이 요리의 이름은 이제 영어로 나오는데 뭐고 이 뭘로 만들고 뭐 쭉 이게 나와요 보면. 그래서 이제 영어 읽기가 불편해서 한국어로 번역해 줘 이랬더니 득달같이 번역을 해 주더라고요. 야, 근데 그러면 여기서 한국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음식 3개만 추천해 줘 이랬더니 하나, 둘, 셋을 찍어줘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셋을 찍어준 대로 먹었더니 다 입맛에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세상이 야, 이게 정말 거대한 어떤 새로운 혁명의 물길이 오고 있구나. 그걸 이번에 해외 나가서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경진 의원께서 예전에 문명이라는 책을 또 써서 그게 이제 무료 그 전자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자책의 세계에 처음 들어갔을 때 공짜책은 없나 그래가지고 다운받아서 이 문명을 조금 읽었는데 굉장히 이 세계 문명사에 관심이 많으신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세계를 이제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한국 정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혼탁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총선 얘기 짧게 여쭤보고 현안들은 넘어갈게요. 좀 패배가 좀 쓰라리셨을 것 같은데 왜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민들이 두 가지를 보죠. 첫째는 집권당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쟤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읽고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정치를 하는가 안 하는가. 대통령 또 우리 당의 당대표 우리 당의 후보들, 우리 당의 유력 정치인들을 총체적으로 봐가지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어떤 집단 세력 전체가 얼마만큼 겸손한가 이걸 하나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에서 어떤 정책 능력. 그래서 국민들이 여유 있고 정치나 정책에 대해서 고민 없이 그냥 어떤 격양가를 부르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이제 이건데, 사실 저희가 겸손하지 못했던 대목이 있었죠. 어떤 게 겸손하지 못했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나왔던데 뭐 황상무 수석 얘기도 나왔었고 또 이종섭 대사 문제도 나왔었고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도 있었고 또 그 전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그렇게 19% 차이로 대패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경고를 준 거거든요. 대통령이 이제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형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한 달 뒤인가 사면을 해버렸잖아요. 사면하고 재공천한 그 모든 프로세스를 총체적으로 평가해서 국민들이 사실 레드카드에 가까운 경고를 줬는데 그걸 저희들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질 못했다고 하는 그 벌까지 해서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어쨌든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겸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패배의 이유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적인 미스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가령 홍범도 흉상 가령 뭐 육사 교정에서 이전 논란, 뭐 군 입장에서는 또 잘 들어보면 뭐 생각할 만한 대목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논란도 있었고, 또 R&D 같은 경우도 실은 뭐 국가 예산은 뭐 그냥 먼저 빼먹는 놈이 임자다 뭐 이런
조금 뭐 속된 말이 돌듯이 이제 R&D 예산이 조금 정확하게 집행되지 않는 측면도 어딘가는 있긴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어딘가에 있는 일부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R&D 예산 한 20몇 %를 삭감해 버렸거든요. 보면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학기술계 쪽에서 터져 나온 어떤 커다란 반발들. 예. 또 16% 정도 삭감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의료개혁을 하려고 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하려고 하다가 거기도 손들었는데 윤 대통령도 그걸 하려고 했죠. 명분이나 이유는 충분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걸 해결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핸들링이 좀 미숙했죠. 지금까지도 지금 미숙한 상황이고 그럼 이 미숙한 잘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또 다른 어떤 평가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그러면서 아마 저희들이 선거에서 대표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총선 이제 TF에서 TF에서 이제 백서도 곧 나올 테고 네.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의 선택은 한동훈이었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대표로 만들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요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가 이제 한 달이 왔는데 지금 다시 바로 9월 초에 총선이 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반성을 좀 하고 바뀐 게 있나요, 지금은? 이게 그게 뭐 이 표현을 여기다 끌어쓰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예.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가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흐름이나 관성이 생기면 이 관성은 이 추동력이 끊어질 때까지는 계속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4월 10일 날 총선에서 대패했던 그 관성은 저희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와가지고 동분서주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 무슨 팀원 사태라든지 또 뭐 의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지금 동분서주는 하고 있지만 네. 그 저희들이 심판받았던 그 정서의 에너지와 힘이 아직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겸손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드로 어떻게 보면 이 전국에 임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이제 취임 한 달이 됐고 지금 여러 가지 난제에 사실 휩싸여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 네. 그거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이제 용산과의 대통령실과의 갈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정일치를 얘기를 하지만은 사사건건 또 좀 불협화음이 나는 거 이게 앞으로 당을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게 정치 특히 이제 뭐 당 대표나 대통령쯤 되는 정치 지도자들은 머리에 화로불을 이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한동훈 대표가 고뇌로 삭히면서 이겨내고 헤쳐나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충돌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현명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설득할 사람들 설득해서 이걸 잘 헤쳐나가야죠. 그렇군요. 그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이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 후보 시절에 제3자가 추천하는 뭐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까지 지금 발의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뭐 그거는 급하면 민주당이 하세요라고 한 상황이고 또 용산에서도 조금 친윤들도 고깝게 보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좋다라고 좀 보십니까?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 이 최상병 사건은 사실은 과잉 이슈화가 된 거예요. 과잉 이슈가 됐다. 네, 왜냐하면 가령 그 해병대 사단장이 그 부대 안에서 그 포군하고 이게 구호하러 간 그 현장에서 자기 부하가 다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사단장에 대해서도 문제되는 죄목이 과실치사잖아요, 보면. 예. 무슨 의도적인 큰 사고를 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장에 대해서 이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평가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헌병 수사단장은 과실이 분명히 있다라고 처벌을 해야겠다고 하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게 과실이 그걸 처벌을 하면 현장에서 지휘를 하는 어떤 기관장이나 어떤 군 지휘관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 논쟁에서 지금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래서 이 자체가 원래 출발한 게 그 사단장의 고뇌라든지 현장 지휘관들의 어떤 이 추후의 작전과 관련된 재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제도나 관행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좀 과잉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어쨌든 공수처에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수처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 처음에 검사들 임용할 때도 어쨌든 민주당 주도하에 그 공수처 구판 구조가 짜졌지 않습니까? 보면 아니 매번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수사 결과가 안 나오면 공수처 만들고 특검 만들고 또 특검에 특검 만들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제도나 시스템을 정말 누더기로 만든다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본래 사안 자체가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 10분 토론해서 논쟁을 하고 끝낼 정도의 사안이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이라도 예. 과잉 이슈화되는 것을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하는 게 특검하는 거에 대한 입장을 저는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특검을 안 하는 게 맞다. 특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이 이슈 자체는 이렇게까지 논란이 갈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반론 질문 하나 드려보면은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모르지 않을 텐데 무리한 게 있으면은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민주당이 잘못했다 이렇게 나올 텐데 특검 여론조사 해보면은 뭐 시기마다 다르지만은 제가 수치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60에서 거의 70% 가까이 국민들이 찬성을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정쟁의 이슈는 아니다. 한 병사가 생명을 잃었고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무리하게 외압을 행사, 수사 결과, 조사 결과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해가지고 억울한 죽음을 풀지 못했다는 정서적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닐까요? 생명을 잃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가슴이 아픈 일이긴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 오늘 이스라엘 예루살렘 뭐 그쪽에 레바논 이쪽에서 공습 있어서 사람 죽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하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 2차 대전이라든지 또 우리 일본이 침략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군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가령 소방도 마찬가지인데 본시 목숨을 내놓고 위험한 일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본분에 있는 그 본분을 지휘하는 지휘관인 사단장들이 어떤 의사결정에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병사가 죽어나갔다는 것을 이유로 그 사단장들이나 어떤 이 전투나 위험에 대처해야 되는 기관장들을 과실치살죄로 처벌하기 시작하면 예. 과연 이게 나라가 어떤 지휘관들이 이게 명확하게 경로를 예측할 수 있고 보인다면 결단을 하겠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순간순간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앞으로 어느 누가 결단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예, 뭐 다음 현안 너무 현안이 많아서 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도 살펴볼게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는데 이 제도가 2018년에 문무일 총장 때 처음 도입됐으니까 아마 의원님이 검사 시절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부분 이거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좀 보십니까? 글쎄 근데 이제 서울지검 중앙지검에서 내린 결론은 뭐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가 아닐까 싶고요. 수사심의위원회에 나온 부분은 또 이제 나온 부분대로 지켜봐야죠.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가 자기는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 대해서 전혀 개입할 권한도 없고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과거에 삼성 이재용 회장 사건이라든지 몇몇 사건에서 사실은 검사가 하겠다는 부분과 관련해 처분하겠다는 의견과 달리 수사심의위원회는 정반대로 뒤집은 사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불기소해라라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기소를 한 적도 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기소해라라고 해서 결국은 기소가 된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이게 김건희 여사가 지금 지난번에 이제 당 대표 경선하는 과정에서도 뭐 문자 논란이 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적정한 계기를 잡아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좀 진솔하게 하는 것이 사과 직접 하셔야 된다고 봅니까? 때가 되면 다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지금 변호사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한다라든지 검찰 조사받으면서 검찰 통해서도 뭐 그런 비슷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아마 적당한 시점을 잡아서 이게 조금 뭐 이렇게 국민들께 말해야 될 계기나 상황이 되면 저는 직접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저 끝으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이제 정치인 김경진 이제 뭐 총선은 4년 뒤에 있는 거고 4년이 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건데 어떤 좀 행보를 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예. 행보에 대해서는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냥 저 요새 집에서 책 읽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전당대회 이제 뭐 이렇게 대통령 선거 과정 쭉 이제 좀 지켜보고 있고. 예. 또 요새 워낙 공부하기가 좋아가지고 인공지능 특히 뭐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 좀 공부하고 있고 하여튼 저는 이번 선거 낙선하고 나서 더 이상 무슨 길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게 정치나 뭐 이게 국민들에게 희망과 좀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회가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부분이 좀 많이 좀 약해서. 예. 어디 혹시 뭐 방송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좀 찾아서 내가 그런 관점에서 말이라도 좀 몇 마디 거들어봐야겠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박영선 전 장관처럼 갑자기 이제 AI 생성형 AI 전문가가 돼서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런 전 국민이 전문가가 돼야 돼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시기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